제81장 피쿠드호 버진호와 만나다. 그날 운명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데리크 데 데어 선장이 탄 브레멘에 적을 둔 버진호를 만나게 되었다. 네덜란드인과 독일인은 예전에는 세계 최대의 포경민족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가장 빈약한 포경민족이 되었다. 그러나 이따금 긴 경도와 위도를 지나가는 동안에 태평양 여기저기에서 그들의 깃발을 볼 때도 있다. 무슨 이유인지 버진호는 우리에게 열렬히 경의를 표시하였다. 피쿠드호에서 아직 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부터 바람 부는 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보트를 내렸는데 선장은 고물이 아니라 뱃머리에 초조하게 서서 이쪽으로 다가왔다. 저 사람 뭘 들고 있는 건가? 스타벅은 독일인이 손에 들고 흔드는 무언가를 가리키며 외쳤다. 이상하군. 거북이통이 아닌가? 그게 아니오. 스톱이 말했다. 저건 커피 주전자요. 스타벅 항해사님, 저 독일놈 우리에게 커피를 대접하려고 오는 거요. 옆에 커다란 깡통이 보이죠? 저게 끓인 물이란 말이요. 참 특이하군 그래? 독일 사람은? 아닙니다. 플레스크가 외쳤다. 저건 기름 치는 것과 기름통이에요. 기름이 떨어져서 어디로 오는 겁니다. 기름 채취선이 어장에서 기름을 빌리러 오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그야말로 뉴캐슬의 석탄 나르기라는 이 뉴캐슬은 영국 석탄 채굴의 중심지입니다. 뉴캐슬의 석탄 나르기라는 옛 속담을 바꾸어 놓은 듯한 괴상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때로는 실제로 일어난다. 그때 데리크 데 데어 선장은 플레스크가 단언했듯이 기름 따르는 것을 짊어지고 온 것이며 틀림없었다. 그가 갑판에 올라오자 에이허브는 그가 들고 있는 것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대뜸 질문을 퍼부었다. 그러나 독일인은 그 서툰 영어로 흰 고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곧 이야기를 기름 따르는 그릇과 기름통으로 돌려 브레멘에서 가지고 온 기름은 이미 한 방울도 남지 않았고 보충하려 해도 날치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서 밤에도 캄캄한 데서 자야 할 형편이며 그의 배는 그야말로 고래잡이들 사이의 말로 깨끗한 배, 다시 말해서 텅 빈 배여서 버진호라는 이름 그대로라고 말하며 말을 맺었다. 필요한 기름을 나누어 주자 그들은 가버렸다. 그러나 미처 그가 본선 옆에 닿기도 전에 양쪽 배의 돛대 꼭대기에서 거의 동시에 고래를 보았다는 고함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고래의 굶주린 데리크는 그 기름통과 기름 따르는 것을 배에 옮겨 놓을 겨를도 없이 뱃머리를 돌려서 거대한 기름통을 쫓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사냥감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는 다른 세 척의 독일인 보트와 함께 급히 쫓아 피쿠드호의 보트 무리를 훨씬 앞지르고 있었다. 고래는 8마리로 적당한 무리였는데 위험을 알리자 바람을 받으면서 똑바로 바로 수레를 끄는 8마리의 준마처럼 서로 옆구리를 비벼대면서 정성력으로 파도를 가르고 달렸다. 그 뒤로 넓고 긴 자치가 남겨졌는데 그것은 끊일 사이 없이 해면에 퍼지는 광막한 양피지 같았다. 그 급한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 혹이 달리고 거대한 늙은 암고래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느린 속도로 보더라도 또 이상하게 누런 피부를 보더라도 그는 황달 또는 그와 비슷한 병에라도 걸려 있는 것이 아닐까? 이 고래가 앞서가는 한때에 속해 있는지 어떤지는 이러한 늙은 고래는 성질이 극히 완고하여 무리와 잘 어울리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의문이었다. 그러나 아무튼 그는 그 떼를 뒤쫓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되밀려오는 물결의 흐름이 그의 행진을 더디게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넓고 큰 입뿌리에 흰 거품을 일으키며 부딪히는 바닷물은 상반되는 급류가 서로 맞부딪혀서 생기는 파도처럼 극히 격렬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뿜어올리는 물은 짧고 완만하고 숨이 찬 듯 사방으로 하늘에 흩어져 버리고 그의 체내 깊이 기괴한 몸부림을 동반하고 있었다. 그놈은 또한 비밀의 출구를 몸의 다른 구석에 숨겨가지고 있는지 그의 뒤에는 파도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누가 진통제 갖고 있지 않나? 스톱이 말했다. 아무래도 저놈이 복통인 것 같아. 반 에이크나 되는 배에 복통이 나다니 굉장하군 그래? 놈의 뱃속에서 폭풍이 서로 부딪혀서 법석을 뜨는 거야. 고물 쪽에서 이렇게 구린내가 나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생전 처음이란 말이야. 저렇게 비틀거리는 고래를 본 적 있나? 놈은 키를 놓친 거야. 놀라서 날뛰는 말들을 갑판에 가득 실은 인도 무역선이 힌두스탄 해안을 기울고 앞으로 넘어지고 흔들리고 비틀거리면서 나아가듯이 이 늙은 고래는 노시한 거구를 출렁거리고
때로는 병든 옆구리를 뒤집어 보이면서 그 비틀거리는 복통의 원인이 무참하게도 밑동밖에 남지 않은 오른쪽 지느러미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그 지느러미를 격투하다가 잃었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었다. 잠깐 기다리게 늙으니 그대의 부르진 팔에 대줄 게 있어. 잔인한 플래스크는 곁의 포경밧줄을 가리키면서 외쳤다. 자네야말로 놈이 그 밧줄을 자네에게 감지 않도록 조심하게나. 스타벅이 외쳤다. 잘하지 않으면 독일 놈들이 잡아버릴 걸세. 서로 경쟁하는 두 배의 보트들이 모두 같은 목적을 갖고 이 고래 한 마리를 향했다는 것은 가장 크고 따라서 가장 가치 있는 놈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또한 다른 고래들은 좀처럼 따라붙을 가망도 없을 정도의 쾌속력으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피쿠드호의 보트들은 늦게 내려진 독일인 보트 세 척을 제치고 돌진했는데 데리크의 보트만은 출발이 빨랐던 터라 피쿠드호의 보트가 점점 따라붙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피쿠드호 선원들이 걱정한 것은 이미 목적물 가까이에 가 있는 데리크가 미처 따라붙거나 추월하기도 전에 그 쇠 화살촉을 던지지는 않을까 하는 일이었다. 데리크는 그것이 마땅하다는 듯 자신에 가득 차서 이따금 기름통을 들어 그것을 다른 배를 향해 묘물적인 태도로 흔들어대곤 했다. 더러운 놈, 은혜도 모르는 개로군 그래? 스타벅이 외쳤다. 내가 단 5분 전에 따라준 그 기름통을 저렇게 흔들어대면서 나를 놀리고 모욕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예의 강렬하고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자, 힘을 내라. 모두 힘을 내. 쫓아라. 하고 말했다. 이봐, 내 말을 들어. 하고 스톱 역시 그 선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흥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 신조지만 저 독일의 악당놈은 물어뜯어 죽이고 싶다. 자, 악당놈에게 지고 싶지는 않겠지. 브랜디가 싫지는 않을 테지. 좋아. 제일 크게 공을 세운 사람에게 브랜디 한 통을 주겠다. 이봐, 한 사람쯤 피를 토해도 상관없잖아. 어느 놈이 닻을 내렸지. 배가 1인치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잖아. 이봐. 내 밑바닥에 풀이 나기 시작했군 그래. 제기랄 돛대에 싹이 트겠다. 안 돼. 저 독일놈을 보라고. 좌우가 너희들 불을 토할 생각인가 토하지 않을 생각인가. 이봐, 저 거품을 보라고. 플래스크도 펄펄 뛰면서 고함을 쳤다. 지독한 혹이군. 소고기를 잔뜩 담아 놓은 거야. 제목처럼 뒹굴고 있어. 자, 힘을 내라. 저녁 식사 때 틀림없이 구운 과자와 대합 요리를 한턱 내지. 구운 대합에다 빵 과자란 말이다. 자, 기운을 내라, 기운을. 저 고리는 100통짜리란 말이다. 놓치면 용서하지 않을 테다. 놓치면 안 돼. 놓치지 마라. 독일놈을 노려보다 말이다. 이봐. 한턱 잘 먹여줄 테니 저으란 말이다. 기막힌 고래지 뭔가? 너희들은 말 향유가 안 좋은가? 저건 3,000달러짜리야. 저건 그야말로 은행이야. 은행이 헤엄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잉글랜드 은행이야. 자, 가라. 독일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데리크는 따라붙는 보트를 향해서 그 기름 따르는 것과 기름통을 던지려고 했다. 아마도 그것은 경쟁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동시에 뒤로 물건을 던지는 반동작용에 의해서 자신의 진행력을 한껏 높여보자는 이중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못되게 구는군 개자식. 스톱이 외쳤다. 자, 저어라. 전투함에 올라탄 빨강물이 악마를 태운 오만 척의 전투함처럼 힘차게 저어라. 어이 태수태고 어때? 자네는 명예를 위해서 자네 등뼈를 산산히 부술 각오는 없나? 어때? 미친 듯이 젖는 거요. 인디언이 말했다. 독일인의 야유에 모두 한결같이 경로해서 피쿠드호에서 내린 보트 세 척은 바야흐로 거의 나란히 서서 시시각각으로 데리크에게 다가갔다. 고래에게 접근할 때의 보트장들은 항상 자기 멋대로 용감하게 행동을 하는데 이 세 항해사 역시 자랑스럽게 일어나서 이따금 고물의 노잡이들을 기운찬 목소리로 격려하였다. 봐라, 도망간다. 바람을 가르라. 독일놈 녹아 떨어져라. 놈을 앞질러. 그러나 데리크는 다른 보트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운을 낸데도 이 경주에서는 그가 승리를 차지할 게 틀림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하늘의 심판은 그때 데리크 배의 가운데 노잡이가 노를 물속에 빠뜨리는 형태로 내려졌다. 그 어설픈 풋내기가 그의 노를 다시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는 바람에 데리크의 배는 뒤집어질 뻔했다. 그는 경로에서 부하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다. 스톱, 플래스크에게는 다시 없는 좋은 기회였다. 함성을 올리며 필사적으로 돌진하여 독일 배와 비스듬하게 나란히 서게 됐다. 다음 순간 네 척의 배는
옆으로 나란히 고래의 꼬리에다가가 고래가 일으키는 물거품 한복판에 말려들었다. 무시무시하고 더없이 처참한 광경이었다. 고래는 바야흐로 머리를 쳐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물을 앞쪽으로 내뿜었는데 겁에 질린 나머지 한쪽 지느러미로 자신의 옆구리를 계속 때리고 있었다. 비틀거리고 도망가면서 이리저리 뒹굴며 큰 파도를 뚫고 나가려고 할 적마다 발작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벌럭거리는 한쪽 지느러미를 비스듬히 허공에까지 들어 올리려고 하기도 했다. 마치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는 날개가 부러진 새가 흉포한 독수리에게서 달아날 길이 없자 낭패하여 공중을 마구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 그러나 새는 소리를 낼 수가 있어서 그 슬픈 외침으로 공포를 호소하겠지만 이 거대한 벙어리인 해수는 그 공포를 자신의 몸속에 묶은 채 토해낼 구멍을 갖지 못했다. 그 분수공의 괴로운 듯한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었다. 그 산더미 같은 큰 몸집이며 창살문 같은 턱이며 강력하게 이를 데 없는 꼬리는 용맹한 남자도 전율케 하는 무시무시한 것이지만 형용할 수 없는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켰다. 잠시 후엔 피코드호의 보트가 앞서겠고 끝내는 고래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데리크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잃지 않으려고 그로서는 예외적인 장거리 투쟁을 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작살잡이가 철창을 던지려고 일어서는 것보다 더 빠르게 퀴캐그, 대슈테고, 대구 이 세 호랑이가 본능적으로 벌떡 뛰어오르더니 비스듬히 열을 지어 서서 일제히 독일 작살잡이의 머리 너머로 창을 던져 그 세 개의 nen특기 창을 고래의 몸에 박았다. 흰 연기를 이룬 거품이 눈앞을 어둡게 해버리고 말았다. 벼랑간 경노한 고래가 미친 듯 달렸기 때문에 보트 세척이 꽝 하고 독일 보트에 부딪혀 데리크와 헌물을 켠 작살잡이는 떨어져 나가서 나는 듯 달리는 세척의 보트에 뒤처지고 말았다. 버트박스, 이 네덜란드 이를 경멸하는 말이랍니다. 버트박스, 무서워할 것 없어. 스톱이 달려가면서 두 사람을 힐끗 쳐다보며 외쳤다. 곧 건져줄 테니까 말이야. 걱정할 것 없어. 저 뒤에 상어가 나왔군 그래. 이봐. 놈들이 센트 버너드 개처럼 위험에 빠진 나그네를 도와줄지도 모를 일일세. 만세. 미친 호랑이의 꼬리에 매단 깡통처럼 우리 날아가네. 이건 정말 들판에서 코끼리에 매단 마차 같군 그래. 그렇게 되면 수레는 공중을 날게 마련이지. 하지만 언덕에 부딪히면 내 던져지고 말 테니까 목숨을 건 거지. 만세. 해신을 보러 갈 때는 이런 기분일 걸세. 깊고 깊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모양이야. 만세. 이 고래란 놈 저 세상까지 우편차를 끌고 갈 작정인 모양이야. 그러나 괴물의 질주는 극히 짧았다. 갑자기 허덕이기 시작하면서 거칠게 바닷속으로 가라앉아갔다. 세 개의 밧줄은 덜덜 소리를 내면서 밧줄 기둥에 깊은 홈을 팔 정도로 무서운 기세로 스치고 갔기 때문에 작살잡이들은 이 급격한 고래의 잠수에 밧줄을 다 써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여 그 모든 기능을 다 발휘해서 밧줄을 지탱하려고 연기가 나는 그 밧줄을 몇 번이나 기둥에 다시 감곤 했다. 드디어 나부로 싼 밧줄 기둥에서 수직으로 당겨진 세 개의 밧줄이 똑바로 바다 밑에 미끄러져 내려가자 세척의 뱃머리는 수면에 닿을 듯 말 듯 해지고 고물은 하늘 높이 치솟아 버렸다. 이었고 고래도 잠수를 거쳤기 때문에 배는 한동안 약간 위험했긴 하지만 밧줄을 더 이상 써서는 안 되므로 그대로 멈춰 있었다. 대체로 많은 보트들이 이렇게 해서 침몰하게 되지만 이 당기기라고 불리는 작업, 날카로운 갈고리로 산 고래의 등을 끌어당기는 작업이야말로 고래를 몹시 괴롭혀 끝내 다시금 떠오르게 하여 사람의 날카로운 창의 공격을 받게 하고 만다. 그러나 이 위험을 제외하더라도 이 방법이 반드시 최선인지 어떤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말하더라도 창을 맞은 고래는 바닷속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의 체력이 소모될 테니까 말이다. 다시 말해서 고래 표면의 광대함, 성장한 향유고래는 약 2000제곱피트에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고래 표면의 광대함 때문에 받는 수압이 큰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이 지상의 공기 속에서 받는 기압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등에 200길이나 되는 바닷물의 기둥을 짊어진 고래가 받는 중압이란 얼마나 크겠는가. 적어도 기압의 50배는 될 것이다. 어떤 포경자는 포와 식량과 사람을 가득 실은 전투함 20척의 중량은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보트 세 척이 잔잔한 해면에 정지한 채
그 짙은 바다의 대낮의 영원한 반짝임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을 때 그 밑바닥으로부터는 단 한마디의 신음도 부르짖음도 아니 단 하나의 작은 물결도 물거품도 일어나지 않았다. 바다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요함과 평화가 지배하는 바다 밑바닥에 웅대하기 이를 데 없는 괴수가 단말마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똑바로 내려진 밧줄은 뱃머리께에서 8인치 정도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가는 새가닥 줄에 그 큰 고래가 8해 만에 한 번씩 태엽을 감는 큰 시계추처럼 매달려 있으리라는 걸 믿을 수 있겠는가? 매달려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는가? 무엇에 매달려 있는가? 단 석장의 판자다. 이것이 일찍이 그대는 그의 피부를 가시돋친 무쇠로 가득 채울 수 있겠는가? 또한 그의 머리를 작살로 가득 채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를 치료해도 되지 않고 창도 화살도 작살도 소용이 없다. 그는 무쇠를 보기를 집처럼 알아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가 없다. 투스케의 돌도 지푸라기처럼 본다. 창의 섬광을 그는 비웃는다. 욥기 제41장에 있는 글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생물이란 말인가? 정말로 그럴까? 예언자의 말은 그토록 배신당하는 것이란 말인가? 왜냐하면 큰 고래는 피쿠드호 천사람의 힘을 주면서 바다의 10년 속에 대가리를 쳐박고 만 것이다. 그날 오후 기우는 햇살 속에서 보트 세 척이 해면 밑으로 던진 그림자는 크세르크세스의 대군 절반을 덮을 정도로 길고 또한 폭넓은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상처 입은 고래에게 머리 위를 배회하는 그 거대한 환영은 간담이 서늘하도록 섬뜩한 것이었으리라. 준비 나왔다. 스타벅이 소리쳤다. 그러자 물속에 들이었던 새 밧줄이 갑자기 진동하며 자력이 통하는 쇠줄처럼 생사의 경계를 헤매는 고래의 몸부림을 위로 전해왔다. 노잡이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순간 뱃머리 밑으로 끄는 힘의 대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트는 돌연 튀어올랐는데 그것은 배꼽의 무리가 급에 질려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의 작은 얼음덩어리가 튀는 것과 같았다. 당기라 당기라. 다시 스타벅이 외쳤다. 더 올라온다. 조금 전까지는 손바닥 폭만큼도 당길 수가 없던 박줄이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재빨리 기다랗게 배 안으로 걷어들여지고 얼마 되지 않아 고래는 사냥꾼들에게서 2보트 길이 정도의 거리 안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 동작은 분명히 지칠 대로 지쳐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부분의 육상동물에는 그 혈관 여러 곳에 판막 또는 수문이라 할 만한 것이 있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적어도 몇 분 동안 피의 흐름은 특정한 방향에 대하여 차단된다. 그런데 고래는 유별나게도 혈관의 전 계통에 걸쳐서 판막 조직이 없기 때문에 작살 같은 미시한 칼 끝에 찔리더라도 전 동맥계에 치명적인 출혈이 일어나고 그것이 수면 및 깊은 곳의 대수압에 의하여 강화되면 그 생명은 멈추지 않은 흐름으로 위험에 처해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워낙 그 피의 양이 막대하고 그 내부의 샘 또한 한없이 깊은 곳에 있어 꽤 오랜 시간에 걸쳐져서 마치 아드키문 미지의 상간에 원천이 있는 강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흐르듯이 그 출혈은 계속된다. 지금도 보트들은 고래에게 달려들어 그 흔들어대는 지느러미의 위험을 무릅쓰고 창을 던졌는데 그 새로운 상처에서는 피가 뭉클뭉클 뿜어나와 멈출 줄 모르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머리통에 있는 본래의 물 뿜는 구멍은 매우 작기는 했지만 이따금 멈칫거리며 절망의 물을 공중에 뿜어 올리고는 했다. 그 구멍에서 아직 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그의 급소가 아무데도 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생명은 말하자면 아직 끄덕없었다. 보트가 다시금 포위망을 좁혀감에 따라 평소에는 수면 아래에 감추어져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의 최고의 상반부가 분명하게 떠올랐다. 눈, 설명이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기보다는 눈이 있었던 장소라고 해야겠다. 되어 있네요. 눈이 보였다. 썰어진 떡갈나무의 마디 구멍에 다른 싹이 트듯이 전에 눈이 있던 곳에는 보기에도 무참하게 빛깔 없는 눈알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러나 동정은 건물이다. 늙어 빠지고 한쪽 팔은 떨어지고 눈은 멀었을 망정 이놈은 즐거운 혼인잔치 그 밖의 인생의 기쁜 잔치에 쓰일 등불이 되기 위해 또한 만물은 만물에 대해 절대로 해를 끼치지 말지어다 하고 설교하는 엄숙한 교회의 등불이 되기 위해 살해되어 생명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피바다 속에 여전히 뒹굴면서 고래는 드디어 기이하게 퇴색한 그 통 모양의 혹을
돌출한 살덩이를 옆구리 밑으로 흘끗 보였다. 급소다. 플래스크가 외쳤다. 자, 저기를 찔러라. 그만둬. 스타벅이 외쳤다. 그럴 것까지는 없어. 그러나 스타벅의 동정심은 좀 늦었다. 한 대 찔린 찰나 그 처참한 상처에서는 궤양성의 피가 뿜어나오고 그 창으로 마구 찔러대는 고통에 견디지 못하여 검은 피를 토했는가 싶자 고래는 미친 듯 노해서 보트의 번개처럼 맹목적인 돌격을 감행하여 배와 그 용감한 선원들 머리에서부터 피를 퍼부으며 플래스크의 배를 뒤집어 엎고 그 뱃머리를 부셔버렸다. 이것이 빈사의 일격이었다. 그러나 놈은 이제 출혈 때문에 완전히 힘없이 뒹굴며 옆구리를 내놓고 헐떡이고 잘리고 남은 빛의 지느러미를 약하게 파닥거리며 천천히 사멸하는 지구처럼 빙글빙글 구르면서 그 순백의 비밀스러운 배를 드러내고 통나무처럼 눕더니 죽고 말았다. 숨이 끊어질 때의 물뿜기는 가장 처참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해서 분수의 물은 차츰 힘이 빠져갔고 질식할 것 같은 분명치 않은 소리와 함께 물 기둥은 점점 낮아져 갔다. 고래의 단말마 같은 긴 물뿜기는 그렇게 꺼져갔다. 보트에 탄 사람들은 본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얼마 되지 않아 고래의 몸은 그 감추어진 보물이 마구 휘저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려는 징조를 보였다. 곧 스타벅의 명령에 따라 몇 군데가 밧줄로 메어졌다. 그래서 보트는 부표로 변한 형국이 되었는데 물속에 가라앉은 고래는 그 보트의 몇 인치 밑에 밧줄로 메어져 있었다. 본선이 가까이 오자 극히 조심성 있는 작업으로 고래는 배전으로 옮겨져서 가장 강한 닷쇠 사슬로 단단히 메어졌는데 이처럼 기술을 다하지 않았다면 금방 바닷속에 잠겨 버렸을 것이다. 고래 삽으로 살을 쪄매내기 시작하자마자 전에 말한 혹 아랫부분에 부식한 한 개의 온전한 작살이 살에 단단히 박혀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잡은 고래의 시체 안에 작살이 부러진 끝이 발견되는 것은 종종 있는 일로서 그 주위의 살은 아물어버려 그 부분을 나타내는 하등의 표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의 궤양 상태에 대해서만은 무언가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이 쇠작살이 박힌 부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부분에 박힌 돌창의 주위에 단단한 살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돌창을 던진 자는 누구일까? 언제일까? 아마도 아메리카가 발견되기 훨씬 이전에 어느 북서부의 인디언이 한 짓일지도 모른다. 이 거대한 보물장에서 어떤 놀랄만한 물건이 더 발견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 갑자기 고래가 점점 더 가라앉는 기미를 보여 배가 지금까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정도로 수면 가까이 기울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탐색은 중지되었다. 다만 작업을 지휘하던 스타벅만 마지막까지 고래에게 매달려 있었다. 그야말로 완강하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자세로 버틴다면 마침내는 고래와 침몰해버릴 형세가 되었다. 그래서 놓아버리라는 명령이 내렸지만 그때는 이미 쇠사슬이나 밧줄을 맨 기름대에 걸리는 김박력이 움직일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어서 당장에 풀어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동안에도 피코도호의 모든 것은 기울어지고 있었다. 가판을 가로지르는 일이 가파른 박공 지붕을 기어오르는 것과 같았다. 배는 신음하고 헐떡이고 있었다. 배전 쪽에 있는 선실의 고래뼈 장식들의 위치가 부자연스럽게 이동되어 제자리에서 튀어나왔다. 나무 지렛대와 새 지렛대로 꼼짝도 하지 않는 닷새 줄을 기름대에서 떼어내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고래는 이미 극히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으므로 쇠사슬의 다른 끝으로 물속을 더듬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다. 차츰차츰 가라앉는 고래의 몸에 몇 톤인지도 알 수 없는 중량이 더해지는 것처럼 생각되어 배는 정말로 전복하는 순간에 다다라 있었다. 기다려 이놈아. 스톱은 시체에게 말했다. 그렇게 가라앉기를 서두르지 않아도 좋지 않겠나? 제기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두 저승이야. 이 멍텅구리야. 그런 지렛대로 해보았자 소용없어. 누가 뛰어가서 기도서를 가져오게. 그리고 칼을 가져와. 큰 쇠사슬을 잘라버려야겠어. 칼이요? 좋아 있어. 귀케그가 그렇게 외치고 배 목수의 큰 도끼를 움켜쥐고 배전 현창에서 몸을 내밀어 쇠를 자르는 강칠로 가장 큰 쇠사슬을 향해 내리쳤다. 불꽃이 튀는 타격이 여러 번 주어지자 극도의 긴장감이 밀어닥쳤다. 무시무시한 울림과 함께 모든 밧줄이 끊어지자 배는 다시 바로 서고 시체는 가라앉고 말았다.
그런데 금방 죽인 향유 고래류가 이따금 불가항력적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이한 일로 아직 어떤 어부도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한 사람이 없다. 보통은 죽은 향유 고래는 굉장한 부력을 갖고 있어 그 겨드랑이와 배가 불쑥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가라앉은 고래가 그 지육층이 감소되고 뼈는 병들어 무거워진 늙은 병든 놈들 뿐이라면 이 침강은 체내의 부유력 감소로 이상하게 비중이 커진 데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반대다. 젊고 건강하고 굉장한 의지에 부푼 고래의 생명이 불타는 5월의 한창 기름질 때 허무하게 죽었다 하더라도 그 늠름하고 쾌활한 영웅들도 때로는 침강한다. 그러나 향유고래는 다른 어떤 종류의 것보다도 이런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한 마리의 향유고래가 침몰할 때는 20마리의 참고래가 가라앉는다. 그러나 종족 간의 이 차이는 참고래의 골격이 큰데 적지 않게 기인되는 것이다. 참고래는 그 베니스식 창살 문만도 때로는 1톤 이상이 되지만 향유고래는 이런 쓸데없는 물건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몇 시간이나 며칠이 지나면 가라앉은 고래가 생전보다도 더 큰 부력을 갖고 다시금 불쑥 떠오르는 예도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그 몸에 가스가 가득 차는 것이다. 몸은 터무니없이 확대되어 이른바 동물 풍선이 된다. 1년의 점토함도 그를 눌러버릴 수 없다. 뉴질랜드만 얕은 바다에서의 연한 포경업의 경우 참고래가 가라앉는 징조를 보였을 때는 많은 밧줄로 그 몸에 부표를 매달아 둔다. 고래가 가라앉아 보이지 않더라도 다시 떠올라올 때의 위치를 그 부표로서 알아내기 위해서이다. 고래의 시체가 가라앉고 그다지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피크드호의 돛대 꼭대기에서 버지노가 다시 보트를 내렸다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단 하나의 물뿜기는 긴 수염고래 것이었고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이 빨리 헤엄치므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긴 수염고래의 물뿜기는 참으로 향유고래의 물뿜기와 닮았기 때문에 익숙지 못한 고래잡이들은 종종 이를 혼돈한다. 그리하여 데리크와 그 부하들은 이 접근할 수 없는 짐승을 용감하게 뒤쫓기 시작했다. 버지노는 돛을 달고 내측의 용감한 보트를 뒤쫓았다. 그리하여 저 멀리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과감하고도 희망에 찬 추적을 위해 사라져갔다. 오, 세상에는 긴 수염고래도 많고 데리크와 같은 친구도 많구나. 제82장 포경의 명예와 영광. 의도적인 무질서를 신조로 삼는 기업이 있다. 포경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탐색을 좀 더 그 중심 문제에 집중해 갈수록 나는 더욱더 절실하게 그 위대한 영광과 전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그토록 많은 반신들과 영웅과 예언자들의 무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에 경의를 표하고 있음을 알게 됐을 때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나 자신이 이 찬란한 대열에 끼이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 제우스의 아들인 용감한 페르세우스는 최초의 고래잡이였다. 그리고 우리 직업의 불멸의 영예를 위하여 말해두고자 하는 바 우리 동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격되어 죽은 고래는 끄림칙한 목적으로 살해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직업이 화려했던 시절이었다. 우리는 고통받는 자를 위해 무기를 잡은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등장 기름을 위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모두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왕의 딸인 아름다운 안드로메다는 바닷가의 큰 바위에 붙들어 메어졌는데 레비아달이 그녀를 빼앗어 가리는 찰나 포경자의 왕자 페르세우스가 용감하게 돌격 작사를 괴물에게 던져서 그 미녀를 구출해내고 결혼했던 것이다. 그 레비아달의 실로 일격에 죽고 만 일은 현대의 작살잡이들이 도저히 쉽게 흉내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아무도 이 오래된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시리아의 해안 도시로 오늘날 야파라고 불리는 옛날 요파, 이 고래에게 먹힌 요나가 출항했던 곳입니다. 옛날 요파의 이교도들의 한 사원에는 커다란 고래뼈가 몇 세대를 두고 안치되어 오고 있는데 주민들은 모두 이것이야말로 페르세우스가 죽인 괴물의 뼈임에 틀림없다고 믿어오고 있다. 로마인이 유럽을 점령했을 때 그 뼈는 전리품으로서 이탈리아에 운반되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영묘하고 암시적인 점은 다름 아니라 예언자 요나가 이 요파에서 바다를 향해 출항했다는 사실이다. 페르세우스가 안드로메다의 모험과 비슷한 것으로
물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간접적인 근원이 있다고 믿지만 저 유명한 성 조지와 용의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그 용을 고래라고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오랜 연대기에서 고래와 용은 이상하게도 혼동되고 종종 동일시 되었던 것이다. 그대는 호수의 사자와 같고 바다의 용과 같다고 에제키엘이 말한 것은 실로 고래를 의미한 것인데 실제로 몇몇 성서판에서는 이 고래라는 말을 쓰고 있기까지 하다. 그것뿐만 아니다. 만약 성 조지, 기원 303년에 죽었다는 성자입니다. 만약 성 조지가 싸운 것이 육지를 기어다니는 뱀 종류에 지나지 않고 심해의 대괴수와 싸운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의 빛나는 공훈은 크게 감소되어 버릴 것이다. 누구라도 뱀 정도는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다만 페르세우스와 같은 사람, 성 조지와 같은 사람, 코핀, 영국인으로 낸트케이트에 와서 학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코핀과 같은 사람만이 용감하게 고래에 도전할 담력을 가지고 있다. 고래잡이 광경을 그린 근대 그림에 속지 않도록 하자. 거기엔 옛날의 용감한 고래가 도전했던 생물이 애매하게도 머리는 원숭이고 몸은 호랑이, 꼬리는 뱀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격투는 육상에서 벌어졌고 성자는 말을 탄 것으로 그려졌다. 그림쟁이들이 고래의 참다운 모양을 모르던 목매한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고 또한 그것은 페르세우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성 조지의 고래는 바다에서 해안으로 올라왔는지도 모른다고 봐주고 또한 성 조지가 올라탄 동물은 그저 큰 바다 표범이나 해마였을지도 모른다고 감안하면 이 소위 용이란 바로 레비아단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 신성한 전설 및 고대의 격투 장면으로 보건대 조금도 모순되는 점이 없다. 사실 엄격하고도 가차없는 진실 앞에 심판할 때 이 모든 이야기는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숭배한 바 있는 물고기인 동시에 짐승이며 새인 것, 즉 용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 용은 대홍수 때 노아의 방주 앞에 놓였을 때 그 말대가리와 손바닥이 떨어져 나가고 다만 물고기 같은 부분만이 나무 그루터기처럼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동료의 고귀한 대표자 성 조지는 고래잡이면서 잉글랜드의 수호신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한 권리로서 우리들 렌터키스의 작살잡이들은 명예로운 성 조지 기사단 속에 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영예로운 단체에 속하는 기사들이여 관로 속에 당신들의 어느 누구도 당신들의 수호신이 싸운 것과 같은 고래는 만나지 못했다고 나는 감히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예로운 단체에 속한 기사들이여 여러분은 낸터키 사나이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들은 모직 선언복과 얼룩투성인 바지에 몸을 감싸고 있긴 하지만 성 조지 훈장을 받을 자격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갖추고 있다. 헤라클레스를 우리들의 일당에 넣어주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망설여왔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크로케트나 키트카슨, 크로케트는 아메리카 개척기의 영웅이고 키트카슨은 아메리카의 탐험가입니다. 의 고대판이라고 할 만한 이 명랑하고 선량한 호글이 고래에게 먹혔다가 내뱉어졌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엄밀하게 말해서 그가 포경자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그가 고래를 작살로 찔렀다는 것은 뱃속에서 했다면 모르지만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는 본이 아닌 포경자라 할 수 있겠다. 그는 고래를 잡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고래에게 잡히기는 했으니까 나로서는 그를 우리와 같은 족속이라 생각하고 싶다. 그러나 여기에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즉 그리스의 헤라클레스와 고래의 이야기는 그보다 더 오랜 헤브라이의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는 사람과 그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확실히 양자는 매우 닮았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반신인 헤라클레스를 한 패로 넣어준다면 당연히 예언자 요나도 끌어넣어야 할 것이다. 아니 우리 기사단의 명단을 이루는 것은 다만 영웅, 성자, 반신, 예언자들만이 아니다. 우리의 최고 군주는 아직 소개하지 않았다. 바로 고대의 왕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포의 먼 조상도 다름 아닌 위대한 신들이다. 이를 위해선 샤스트, 인도의 경전입니다. 샤스트로부터 경의에 찬 동양의 이야기를 끌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힌두 최고 신의 삼체 가운데 하나인 무시무시한 비슈누 신이 실은 바로 우리들의 신이었던 것이다. 비슈누 신은 땅 위에 있는 그 자신의 화신 10가지 중에서도 유독 고래만을 특이하게 성스러운 것으로 보았다. 또 샤스트에서는
신중의 신 브라마가 세계를 주기적 계멸 뒤에 재창조하려고 결정했을 때 그 일을 주재할 자로서 비슈누를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신비의 경전 베다, 힌두교 성전입니다. 베다를 읽지 않고는 비슈누가 그 창조의 손을 대기가 불가능했을 만큼 그 경전에는 그 젊은 운명의 개척자에게 주는 없어서는 안 될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베다는 바다 밑에 놓여 있었으므로 비슈누는 스스로 고래로 화신해서 바닷속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이 신성한 책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슈누야말로 고래 타는 사람이 아닌가? 이 세상에서 말등에 올라탄 사람을 말 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페르세우스, 성조지, 헤라클레스, 요나, 그리고 비슈누, 이것이 명단이다. 고래잡이 클럽 이외의 어떤 클럽에 이 같은 창시자들의 이름이 있을 것인가? 제83장 요나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거 참 흥미로운 대목이네요. 앞장에서 요나와 고래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낸터키 사람 중에 몇몇은 이 요나와 고래와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옛 그리스나 로마에도 회의적인 사람이 있어서 당시의 이교 정통파를 믿지 않고 헬라크레스와 고래에 대한 것, 아리온, 그리스의 전설적 시인입니다. 아리온과 돌고래에 대한 것 등에도 불신을 표명했다. 그러나 그들의 전설에 대한 의혹은 조금도 사실의 힘을 손상시킬 수가 없었다. 세그항의 늙은 포경자가 헤브라이의 고전을 의심하는 근거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좀 색다른 옛 성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참으로 기묘하고 비과학적인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 하나에는 요나의 고래가 머리에서 2줄이나 물을 뿜는 게 그려져 있었는데 그와 같은 특성은 참고래와 그 부류의 어떤 종족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 고래들은 포경자 간에 한 푼어치 과자로 목이 막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식도가 매우 좁다. 그러나 제부 주교는 이에 대한 답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요나는 고래의 뱃속에 삼켜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입 주위 한 구석에 잠시 들어가 있었을 뿐이다. 노 주교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참고래의 입엔 카드 놀이용 탁자 2개를 놓고 놀이꾼들과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정도다. 그리고 아마도 요나는 빠진 이 구멍에라도 들어가 앉았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참고래에겐 이가 없다. 세그항 사나이, 괄호 속에 그는 그런 이름으로 통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그항 사나이가 예언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둘째 이유는 뱃속에 갇힌 몸이 고래의 위액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데서 연유된 모양이다. 그러나 이 항의도 무력하다. 왜냐하면 독일의 어떤 성서 해석학자가 상상하는 바에 의하면 요나는 마치 러시아를 원정했을 때 프랑스 병사가 죽은 말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말을 천막 대신으로 했듯이 떠있던 죽은 고래 속에 잠시 쉬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한다. 아니 유럽의 성서 해석학자 중에는 요파의 배 위에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곧 달아나서 가장 가까운 곳의 배로 헤엄쳐 갔는데 그 배는 뱃머리를 고래로 장식했었을 것이라고 고찰하는 이들도 있다. 이 설에 내가 사족을 붙인다면 그 배는 상어, 갈매기, 독수리 등으로 이름 붙인 배가 있듯이 고래호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아니 학식이 있는 성서 해석 학자 가운데서 요나의 책에 쓰여진 고래는 단순히 구명구, 공기를 집어넣는 주머니, 이 구명구를 의미하며 예언자는 그곳으로 헤엄쳐 가서 빠져 죽는 운명에서 구원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그러니까 가엾은 세그항 사나이는 사면으로부터 얻어맞은 꼴이다. 그러나 그는 또 하나의 불신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다. 요나는 지중해에서 고래에게 먹혔다가 사흘 뒤에 토해내졌는데 그것은 니네베에서 사흘 길의 지점에서였다. 그런데 니네베란 티그리스 강변의 도시로 지중 해안의 아무리 가까운 곳에서라도 사흘 정도로 갈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그러니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나 고래가 예언자를 니네베에서 가까운 곳까지 보내는 데 있어서 다른 길은 없었을까? 있다. 그는 희망봉을 빙 돌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전 지중해를 종단하고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항해하지는 않았다 치더라도 이 여행은 아프리카 대륙을 사흘 만에 완전히 돌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경우 고래가 니네베 가까이 가서 티그리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물이 얕아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만약 요나가 그토록 옛날에 희망봉을 돌았다면
그것은 저 큰 고절 발견한 명예를 바스톨로 뮤디아스, 포르투갈의 항해자 희망봉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바스톨로 뮤디아스에게서 빼앗은 것이 되고 그리하여 근대사를 거짓으로 만들게 된다. 그러나 이 세강 노인의 어리석은 이야기는 거의 쓸데없는 변명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데 지나지 않고 더구나 태양과 바닷물에서 배운 것 이외에는 아무런 학식도 없고 보면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이것은 노인의 목매하고 불경스러운 오만함과 성직에 대한 불경하고 악마적인 반항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포르투갈의 가톨릭 신부는 이 요나가 희망봉을 돌아 니네베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야말로 천지간에 일어나는 기적의 위대함을 뚜렷이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럴 것이다. 특히 터키 사람들 중에 높은 교양을 지닌 사람도 요나 이야기의 역사성을 경건한 마음으로 믿고 있다. 또한 3세기 전 해리스 향에게 나오는 한 영국 여행가는 요나를 모신 기름 없이 불타는 이상한 등불이 있는 터키 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84장 창 던지기. 마차를 조용히 그리고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굴대에 기름을 친다. 같은 목적으로 고래잡이들 가운데는 보트의 밑바닥에 기름을 바르는 사람이 있다. 의심할 나위도 없이 이런 짓은 전혀 무해할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이익을 준다. 기름과 물은 상극이다. 목적은 보트를 빨리 달리게 하려는 데에 있다. 퀴케그는 자신의 보트에 기름칠을 매우 열심히 하는 사나이였으므로 독일배 버지노가 가버린 뒤 얼마 되지 않아 그 일을 무척 공들여 하기 시작했다. 배전에 달하면 보트 밑바닥에 기어들어가 반질반질한 선체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내리는 것처럼 기름을 문질러 댔다. 어떤 특별한 예감이 그를 부추겨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었고 어떤 사건이 그것을 입증해 주었다. 정오쯤 고래떼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배가 돌진하자마자 고래떼는 조급하게 허둥지둥 방향을 바꾸어 악티움 해전에서의 클레오파트라의 선단처럼 흩어져서 도망을 쳤다. 그러나 보트는 추적을 시작했다. 스톱이 맨 앞에서 돌진했다. 애쓴 그때 드디어 테슈테고가 창 한 개를 던졌는데 창을 맞은 고래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속력을 더욱 내어 물 위로 마구 달아났다. 꽂힌 창은 이처럼 끊임없이 당겨지면 머지않아 빠져버리고 만다. 이럴 때는 질주하는 고래에게 창을 하나 더 던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놓아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트를 빠르고 광포하게 헤엄치고 있는 고래 옆에 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노련한 고래잡이가 마지막 수단으로 취하는 놀라운 여러 가지 술책과 기교와 온갖 재주와 고개 중에서도 멋진 창 던지기의 묘기만큼 훌륭한 것은 없다. 아무리 작은 칼, 큰 칼을 갖가지 익숙한 솜씨로 다룬다 할지라도 이와 견줄 것은 못 된다.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고래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특징은 무수한 속력으로 달리느라 심하게 요동치는 보트에서도 놀랄 만큼 먼 거리를 향해 정확하게 긴 창을 던진다는 데 있다. 강철과 목재 부분을 합하면 창의 전 길이는 10 내지 20피트가 되는데 그 자루는 작살자루보다 훨씬 가늘고 또한 가벼운 소나무 목재다. 여기에는 끄는 밧줄이라는 상당히 길고 가는 밧줄이 달려있어 던진 뒤엔 그것으로 도로 끌어당긴다. 그런데 여기서 미리 말해 두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즉 작살도 창과 마찬가지로 멀리 던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또한 던져졌다 하더라도 창에 비해 훨씬 무겁고 짧은 것이 결정적인 약점이 되어서 성공률은 적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던지기를 실행하기 전에 우선 고래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스톱을 보라. 위기 일발인 때에도 참으로 명랑하고 냉정하고 침착하기 짝이 없는 그 사나이야말로 타고난 창던지기의 적격자이다. 그를 보라. 나는 듯이 달리는 배의 몹시 흔들리는 뱃머리에 새하얀 물거품에 쌓여 서 있다. 앞을 가르는 고래는 40피트나 앞에 있다. 긴 창을 가볍게 휘둘러 그 창이 똑바른가를 두 서너 번 조사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한쪽으로 밧줄의 고리를 끌어당겨 풀어진 한쪽 끝을 잡고 나머지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런 다음 창을 허리띠 한복판 앞쪽에 단단히 대 고래를 향해 수평으로 겨누고 다음에 그 자세대로 손을 잡은 자루의 뒤쪽을 차츰 낮추어 가는데 그러면 창끝이 점점 높이 쳐들리다가 끝내 창은 그의 손바닥에 얹혀 거의 똑바로 서면서 공중에 15피트 높이로 선다. 마치 턱에 긴 장대를 채우고 있는 요술쟁이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가?
다음 순간 번쩍이는 철창은 말할 수 없이 빠른 추진력으로 물보라가 있는 먼 앞쪽으로 보기 좋은 포물선을 공중에 그리며 고래의 급소에 떨면서 꽂힌다. 그 순간에 고래는 물을 뿜어내는 대신 피를 뿜어낸다. 놈의 통마개가 열렸다. 스톱이 외친다. 7월 4일 독립기념 축제가 궁궐해. 오늘은 말이야. 어느 구멍이든 모두 술을 뿜는 거야. 올리언즈의 위스키든가 오하이오의 것이든가 기막힌 머능거 헬러, 펜실베니아주의 마을입니다. 머능거 헬러 것이라면 참을 수 없을걸. 봐 태수태고 이젠 슬슬 물 뿜는 구멍 속에서 특별히 고급 술이라도 만들어야겠군. 저 살아있는 술통에서 진짜 활력제를 흠씬 마셔볼까? 이런 농담을 마구 짓거리대는 사이에도 익숙한 솜씨로 몇 개의 창이 능숙하게 던져지고 그레이하운드 사냥개처럼 주인에게로 되돌아온다.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고래는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다. 포경밧줄이 늦춰지면 창 던지기 명수는 보물로 가서 팔짱을 끼고 괴마의 죽음을 응시한다.